아마 폐지보다는 그 이제 혜택의 폭을 좀 줄일 가능성이 좀 높고요. 이더리움을 대표하는 메인넷이 결국 금융시장 안으로 흡수되고 있다는 점에 전 주목하고 싶거든요. 네, 오늘 모신 분은 코인 초보 투자자를 위한 돈 되는 지식 책의 공동 저자시면서 갤럭시아 머니트리 전 신사업본부장이셨던 신영기 작가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일단 원래 또 해외 채권 전문이셨다고요? 네, 뭐 오래 했습니다. 네. 근데 이번에 마침 그 무디스가 미국 신용 등급을 한 단계 낮췄지 않습니까? 네네. 그로 인해서 시장이 큰 충격이 있을 것 같았는데 우리 시장은 좀 조정을 좀 받았습니다만 네. 미국은 뭐 끄떡 없었어요. 오히려 네네. 상승으로 마감이 되고 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해하시는데 네. 좀 설명해 주시죠. 일단은 뭐 등급이 이제 강등된 히스토리를 보면 2011년에 S&P가 떨어졌고, 그다음에 2023년에 피치가 이제 강등했고, 이제 마지막 무디스가 이제 강등한 상황인데, 일단 2011년에 떨어졌을 때 상당히 임팩트가 컸죠. 그때 네. 이제 9월 말까지 S&P가 15% 빠지고, 그다음에 미국 국채금리는 100bp 이상 빠졌던 그런 상황이었는데, 사실 가장 큰 이 달랐던 큰 이유는 전대미문의 사건이냐, 아니면 이미 겪었던 사건이냐, 그 차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특히 이제 미국 국채는 기본적으로 기관 투자자들, 특히 채권 투자자들한테는 안전자산으로 이미 이 구분이 돼 있잖아요. 네. 그리고 미국 국채에 대해서는 당시 트리플 A가 당연했기 때문에 트리플 A 등급은 뭐 한도를 어느 정도 상당히 좀 많이 책정을 하는 팔리스를 갖고 있었는데, 갑자기 미국이 등급이 떨어지니까 그 팔리스에 상당히 혼란이 좀 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채권 시장이나 주식 시장이 상당히 혼란을 좀 겪었었던 상황이었고요. 반면에 피치라든지, 피치는 사실은 3대 신용평가 기관이긴 하지만 뭐 점유율이 10% 미만이기 때문에 그렇게 큰 영향이 없을 거라고 예상을 했었고요. 무디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미 부정적으로 이미 그 등급 전망을 낮춘 상태에서 강등을 했던 상황이라서 어느 정도 좀 예측은 가능했지 않았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근데 과거 그 사례 보면은 일시적으로 조정은 있었습니다만 미국채가 네. 오히려 그 안전자산에 대한 수요 때문에 네네. 더 이렇게 네네. 가격이 좋아졌다고 네네. 했는데 이번에는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일단은 그 10여 년 동안 흐르는 사이에 미국 국채에 대한 위상이 지금 많이 떨어진 것은 사실이고, 그리고 이제 경제 환경도 좀 많이 달랐던 것 같습니다. 2011년 당시에는 사실 금융위기 후폭풍이 아직 남아있던 상황이었고, 아직 그래도 미국에 대한 믿음이 좀 있었고, 네. 특히 미국 중앙은행에 대한 신뢰성이 좀 있었어요. 근데 오히려 그 S&P가 등급을 강등시키니까 오히려 남유럽 국가들, 이제 우리가 흔히 이제 PX라고 불렸던 그런 남유럽 국가들의 재정 위기가 왔고, 특히 이탈리아의 재정 위기가 오면서 오히려 다른 데로 번졌던 그런 상황이었는데, 지금 상황은 이제 미국 국채에 대한 신뢰도가 과거와 많지 이제 크지 않은 상황이고, 과거처럼 이제 물가가 이제 저물가 상태도 아니기 때문에 뭐 통화 정책에 있어서 상당한 제약을 받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금리가 어느 정도 올라가면, 과거에는 사줬다고 하면 중앙은행이, 지금 현재는 그런 사주는 매수 세력이 많이 없어졌다. 그래서 금리가 상승하고 있는 상황이고 달러도 약세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어쨌건 이번에 그 이제 미국의 재정 네. 부채가 다시 그 부각이 되면서 네. 국가 부채가 부각이 되면서 이제 재정 적자 규모도 상당히 심각하다는 게 다시 한번 재인식이 네, 네. 됐고, 네. 하여튼 달러가 약세로 떨어지는 상황. 네. 지금 우리 원화도 지금 강세로 돌아서고 있잖아요. 네. 근데 이게 일시적인 현상으로 봐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이제 구조적으로 이제 네. 약달러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봐야 될 것인지, 네, 네. 이거에 대해서는 좀 의견이 분분해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구조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강달러가 지난 한 3년 정도 계속 이어졌었는데, 이게 중앙은행의 그 금리 정책하고 맞물려 있는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트럼프 2기 정부가 들어서면서 트럼프의 정책 자체가 미국의 제조업을 부흥시키려고 하는 그 정책이잖아요. 결국 그게 이제 바탕이 되려면 결국 약달러를 통해서 전 세계 미국 제조업을 수출하려고 하는 부분이 이제 좀 맞닥뜨린 그런 상황이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지금 한 일주 전에 대만 달러가 하루에 8% 이상 절상이 됐던 모습을 보였고 네. 우리나라도 지금 현재 제네바에서 미국하고 그 무역 협상을 하고 있는데 뭐 지금 원화가 상당히 강세를 보이고 있는 것은 기본적으로 미국이 관세 위협을 약간 완화를 해주는 대신에 너희들 환율 정책에 대해서는 자국의 통화를 절상하는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1대1로 구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트럼프 정부가 들어서면서 세 가지의 목표가 있는데 첫 번째는 저금리 정책. 네. 이거는 이제 사실 이제 관세 위협을 통해서 인위적으로 침체를 만들어서 금리를 낮추려고 했던 부분이 좀 있었던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저물가. 결국은 트럼프가 당선이 됐던 건 결국 물가 때문에 됐다고 이제 평가하는 사람이 많잖아요. 결국은 저물가의 핵심은 유가를 낮추는 겁니다. 그래서 네. 지금 뭐 이란하고의 그렇게 사이가 안 좋았고 그렇게 싫어했던 이란하고 핵 협상을 하려고 하는 거 보면 결국 유가를 통해서 물가를 이제 저물가를 달성하려고 하는 부분. 마지막은 약달러입니다. 네. 그것은 이제 제조업 부흥하고 이제 관계가 있는데 반면에 문제가 한 가지가 있는 게 결국 달러는 기축통화라서 그렇죠. 결국 달러의 그 위상을 높이려면 결국은 무역 적자가 어느 정도 나는 걸 용인하더라도 그 달러를 벌어들인 이제 상대국이 미국의 국채를 사주는 그런 프로세스가 이어져야 되는데 약달러가 된다 그러면 미국으로 흘러가는 달러가 그만큼 없어지는 꼴이 되니까 그거에 대한 딜레마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약달러가 트럼프가 원하는 것이다. 네. 근데 이 시계열에 대해서는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되지 않냐라는 의견도 있거든요. 네. 뭐냐면 네. 말씀하신 대로 지금 제조업에 대한 뭐 공장 네. 시설부터 시작해서 뭔가 팔 수 있는 게 딱 네. 준비가 됐을 때 약달러가 좋지만 네. 네. 지금은 투자를 해야 되는 시점이잖아요. 미국으로 네. 돈이 들어와서 공장을 네. 짓고 네. 하는. 네. 네. 그래서 이럴 때는 오히려 강달러가 트럼프에게는 유리한 거 아니냐. 약달러를 원하지만 그건 정말 임기 끝부분에 가서나 공장이 완공되는 네네. 그 시점에서나 네. 그 원하는 어떤 시계열이 아니겠냐라는 의견도 있던데요. 일단은 뭐 어느 정도의 그 관세가 뭐 하루아침에 관세가 적용되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근데 이제 시장에서는 미리 반영하는 부분이 있을 거고요. 결국 이제 트럼프의 정책이 어느 정도 완성이 되는 부분은 트럼프 임기 후반에 될 것으로 보이는데 결국 이 즈음에 돼서 약달러가 어느 정도 고착화 되는 모습을 보일 겁니다. 네. 그리고 지금 실제 이제 달러 인덱스가 한 100 정도 되는데 기본적으로 미국이 이제 양적 완화를 해서 약달러를 유도했을 때는 87, 88까지 갔었습니다. 아, 그러니까 그래요? 아직도 버퍼는 어느 정도 있다. 또 70년대 보면 이제 고인플레이션 시대에는 미국의 인덱스를 이제 환산해서 보면 70, 60밖에 되지 않았어요. 네. 물론 그거는 상당히 심각한 부분에 이제 약달러긴 하지만 어느 정도의 그 버퍼는 남아 있다. 그래서 시계열적으로 보면 약달러가 지속적으로 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좀 급격한 약달러보다는 점진적인 네. 약달러로 갈 네네. 것이다. 네네. 트럼프 임기 기간 네네. 동안. 그렇습니다. 네. 다만 원화 같은 경우에는 약간 특수하죠. 작년 이제 말에 큰 이벤트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네. 뭐 우리가 거의 1,480원, 1,500원을 네네. 막 돌파하는 줄 알고 두려워했으니까. 네, 사실 다른 나라들은 사실 이제 강하게 지금 변하고 있었던 시기였는데 우리만 약했던 거는 우리나라 특수 현상이 좀 있었으니까 우리나라의 절상 속도는 좀 빨라질 수도 있는 거죠. 네, 그렇군요. 자, 지금 미국의 뭐 재정 적자, 국가 부채 현재도 심각하지만 지금 또 감세 법안, 대규모 감세 법안이 지금 나가고 있고 네. 메디케이드 삭감 법안 뭐 이러저런 것들로 인해서 네. 그 미국의 네. 어떤 뭔가 부정적인 이슈가 자꾸 떠오르고 있단 말이죠. 경제와 네. 관련한 펀더멘털. 네. 어떻습니까? 이러한 것들이 결국은 금융시장, 더 나아가서 증권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뭐 일단은 트럼프 1기 정부 때 감세 때를 한번 좀 짚어보면 당시 2017년 말에 이제 감세 법안이 통과됐을 때는 환호를 했죠. 네. 그것은 이제 기본적으로 그 당시에 이제 물가에 대한 압력이 별로 없었으니까 감세를 하더라도 또 금리가 워낙 낮았고 또 연준에서 어느 정도의 이제 금리를 점진적으로 올리고는 있었지만 통화 정책에 큰 변화는 없었어요. 그래서 네. 감세가 어느 정도 이제 버퍼가 좀 됐다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근데 지금 현재 감세 법안은 우려스러운 게 많긴 하죠. 그런데 이제 트럼프가 이제 내세웠던 것은 관세로 충분히 세수를 채울 수 있다. 네. 이걸로 이제 감세를 추진하겠다 하는 거고 실제로 지금 공화당 의원들을 엄청나게 푸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오늘 내일 감세 법안 통과 여부가 결정이 될 텐데 사실 이 감세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메디케이드가 같이 나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왜냐하면 미국의 2020년도 회계년도의 그 이제 그 예산안을 보면 기본적으로 우리는 어느 정도 줄였다고 말은 하지만 실제로는 2.5
100조 달러 정도가 지금 세수가 비는 걸로 2034년까지 예측을 하고 있더라고요. 네. 그것은 뭐냐면 결국은 뭔가를 깎아야 되는데 가장 깎을 수 있는 게 뭐냐면 민주당 정책이 메디케이드였던 거죠. 그래서 공화당 의원들을 설득하기 위한 약간 당근이지 않겠냐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다만 어제 밤에 트럼프가 이제 기자들과 만나서 말했던 부분은 메디케이드 삭감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언급은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우리 지출 낭비하지 않을 거야. 우리 충분히 감세를 통해서 세수가 비지는 않을 거야. 이렇게 지금 원칙은 나타내고 있는 상황이죠. 지금 뭐 우리 이차전지라든가 관련된 네. 뭐 이쪽에 큰 영향을 주고 있는 그 조기 폐지 IRA 네네네. 그 세액공제 네. 그것도 그 관련 이슈라고 봐야 될까요? IRA는 트럼프가 폐지를 하겠다고 공약까지 했었죠. 근데 이제 저는 이제 두 가지 양면을 좀 보고 있는데, 아마 폐지보다는 그 이제 혜택의 폭을 좀 줄일 가능성이 좀 높고요. 일단 자기 공약은 어느 정도 지키는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문제는 이제 민주당이 IRA를 당시에 발효를 했을 때 공화당 지역구에 많이 해줬습니다. 네. 특히 이제 공화당의 강세 지역인 텍사스 쪽은 이게 상당히 많이 필요하고, 대부분의 이제 과거에 캘리포니아에 있던 그 이제 회사들이 많이 넘어왔잖아요. 네. 뭐 대표적으로 테슬라를 들 수 그렇죠. 있겠는데, 결국 공화당 지역구에 상당한 베네핏을 줬습니다. 실제로 트럼프 일기 때도 대체 에너지에 대해서 그렇게 부정적으로 보여도 실제 주가가 가장 많이 뛴 것은 대체 에너지 쪽이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좀 역설적인 부분도 같이 검토를 해야 되니까, 결국 지금 생각보다 트럼프의 말을 잘 안 듣는 이유가 이제 그러한 이해관계도 같이 걸려 있다. 네, 그렇군요. 그렇다면 완전 폐지보다는 삭감 쪽으로 지금 뭐 네네. 뉴스는 그 키워드가 그렇게 잡혀 있긴 네, 조기 합니다만. 폐지라고 해서 뭐 2차 전지 주가 엄청 떨어지고 이렇게 되는데 결국 어느 정도 조정하지 않겠습니까? 네. 근데 그런 시각도 있잖아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도 이제 뭐 반도체가 됐든 뭐가 됐든 이제 또 미국으로 투자를 막 유도하려고 하는데 네네. 결국 거기에 대해서 믿고 투자할 수 있겠느냐. 네네. 왜냐하면 그 바이든 정부에서 이렇게 약속했던 것들도 지키지 않는데 다음 정권에서 또 어떻게 될지 아냐. 이 정책의 어떤 네네. 연속성에 대한 불안감 네네. 이런 것 때문에 네네. 미국 정부도 이걸 고민할까? 아니면 이건 무시하고 그냥 무조건 트럼프 뜻대로 갈까? 이거에 대해서도 좀 궁금하긴 합니다. 일단은 트럼프의 그 정책에 상당히 불만을 갖고 있는 나라들이 많은데, 이 나라들이 뭉치지 못한다는 게 문제가 되겠죠. 네. 결국 1대1로 상대를 해야 되는 부담감이 있는 거고, 결국 1대1로 상대를 했을 때 어느 정도 양보를 서로 주고받으면서 이제 결정은 될 것 같은데, 뭐 어느 정도의 투자는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고, 다만 이 투자가 바로 진행되는 건 또 아니잖아요. 이 엄청난 거액의 돈이고, 그렇죠. 이걸 갖다가 인스톨먼트를 해서 약간 이제 연도별로 나눠서 이제 투자를 하는 방식이다 보니까, 이 부분은 결국은 트럼프뿐만 아니라 트럼프 이후에도 사실 환영해야 될 정책이잖아요. 네. 그래서 그거는 연속성이 있을 것이라고 보고요. 또 한 가지 이제 그 해외에 있는 자본을 미국으로 끌어들였을 때 직전에 바이든 정부와 트럼프 정부는 좀 다른 시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제 공통적으로 목표는 똑같은데, 바이든 같은 경우에는 이제 IRA라든지 반도체법을 통해서 보조금을 줬다 그러면 네. 트럼프는 너희들 안 들어오면 관세 때려버릴 거야. 이렇게 지금 가버리니까 약간 당근과 채찍이 뒤바뀐 상황인 거지, 그 목표는 동일하기 때문에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만 바뀔 거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 그러다 보니까 이 관세로 인해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는 커지고 있고 또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들이 커지고 있잖아요. 네. 금리는 자꾸 높아져 가고 있고, 그래서 이제 연준이 움직여줘야 될 때가 아니냐.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는데 파월은 또 입장이 요지부동인 것 같고, 네네. 어떻게 정확하게 우리가 이 상황을 이해해야 될까요? 지금 뭐 금리 인하가 6월이냐 9월이냐 뭐 7월이냐 뭐 여러 말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네. 오늘 아침에 이제 패드워치를 보니까 일단은 그 트레이더들은 기본적으로 올해 2번 정도 인하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저번 달엔 3번이었는데 관세 처음에 나왔을 때. 네. 이것은 역시 그 중앙은행의 정책을 이제 결국은 따르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인 거죠. 일단은 파월 같은 경우에도 이제 며칠 전에 이제 그 프레임워크에 대한 이슈를 이제 제기를 했었는데, 그것은 사실 이제 정기적인 부분이고요. 기본적으로 물가에 대한 두려움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 2021년에 한번 실수를 했잖아요. 네. 그때 이제 선제적으로 이제 대응을 못했던 것이 그 당시에 이제 당시의 프레임워크였던 이제 평균 인플레이션 목표제 때문에 그랬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좀 늦었다는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는 이 물가가 오를 경우에는 경기 침체를 각오하고 물가를 잡겠다는 입장이 상당히 강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파월 입장에서는 지표가 충분히 우리가 봤을 때 금리 인하 쪽으로 기울어졌을 때,
그때 실시할 것으로 보이고 그 기조는 크게 변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임기가 1년밖에 안 남았잖아요. 아, 네, 예, 그렇죠. 네. 근데 임기 1년 남은 지금 시점에서 그 SEP 경제 전망 요약 시스템 개편을 검토하고 있다. 네. 이런 뉴스가 좀 나오던데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지난 2019년에 사실 이게 생긴 겁니다. 그래서 이제 5년에 한 번씩 그 통화 정책에 대한 리뷰를 전반적으로 하고 전략적으로 이걸 어떻게 바꿀지 네. 그거를 이제 결정하는 어떻게 보면 정기적인 위원회라고 보시면 되고 이번엔 이제 프레임워크가 바뀐다 그러면 여름에 공식적으로 결정이 되고 아마 8월에 잭슨홀에서 발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난번 2020년에도 이제 평균 그 인플레이션 목표제에 대해서도 이 2020년 잭슨홀에서 파월이 밝혔던 내용이었거든요. 그래서 그게 이제 골자고요. 크게 이 프레임워크가 바뀔 수 있는 부분은 두 가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이 실업률과 물가의 관계입니다. 우리가 이제 전통적으로 필립스 곡선이라고 해서 물가와 실업률은 서로 반비례한다는 그 법칙이 오랫동안 유지가 돼 왔고 중앙은행의 그 통화 정책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트레이드오프 관계인 이 두 가지를 동시에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네. 연준 같은 경우에는 연준법에 나와 있고 한국은행 역시 한국은행법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부분이 결국 이 관계가 지금 많이 깨지고 있다는 것을 파월이 얼마 전에 언급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 조정이 좀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결국은 물가와 고용에 대한 목표 수치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검토를 할 것 같고 두 번째는 뭐 예상을 다 하겠지만 평균 인플레이션 목표제가 폐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결국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목표로 하고 있는 인플레이션의 목표치는 과연 얼마일까? 현재는 2%고 뭐 유사 사례로는 이제 ECB가 이제 라가르드가 취임하고 나서 직후에 비슷한 걸 했었습니다. 그래서 전략적 그 통화 정책 방향에 대해서 이제 발표한 적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 이제 이 물가와 그 다음에 이 고용에 대해서 상당 그 비중에 대해서 이제 언급한 적이 있고 그 이전에 이제 드라기 때는 이 인플레이션 목표치를 less than 2%로 얘기를 했었죠. 네. 그러면 결국 파월의 지금 입장에서는 2%는 너무 낮다. 이렇게 판단할 가능성이 높고 평균 목표를 2.5에서 3% 정도로 올리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제 개인적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이 이제 과거 이제 옐런 의장 때부터 계속 나왔던 얘기고 하이 프레셔 이코노미라 해서 물가가 어느 정도 올라가더라도 연준의 그 금리 정책은 좀 플렉스해야 되지 않겠냐. 즉 유연성을 좀 갖고 있어야 되지 않겠냐 하는 것에 지금 연준 위원들은 좀 방점을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평균 그 금리가 올라간다고 하면 네. 그게 가져오는 의미는 정확히 뭡니까? 좀 더 고금리 상황에서도 걱정 안 하고 금리 인하를 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까? 물가가 어느 정도 내려가고 있는 모습을 보인다 그러면 금리 인하의 폭은 좀 있겠죠. 반면에 이제 금리가 어느 정도 올라간다는 부분은 경제에 그렇게 나쁜 건 아닙니다. 너무 많이 올리면 문제가 되겠지만 어느 정도의 금리가 적정하게 유지된다 그러면 일단은 뭐 투자를 하는 입장에서나 차입을 하는 입장에서 크게 문제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 미국의 금리 상황에 맞춰서 이제 우리 금리도 좀 봐야 되는데 네. 우리는 좀 금리 차가 있잖아요, 미국과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못하는 이유, 뭐 환율 걱정이라고 하는데 지금 우리 경제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해야 된다라는 압박이 상당히 들어가는 것 같아요. 양적 완화라는 말을 한국은행 총재가 우리 역사상 처음 했다라는 네, 네. 말도 들었고요. 네네네. 뭐 금리 차에 대해서 전통적으로 보면 부담이 있죠. 당연히 있고 과거에는 우리가 더 높았던 시기였으니까. 근데 저는 이제 환율 때문에 좀 네.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 왜냐하면 일단은 미국의 지금 기조가 결국은 자기네들 달러를 낮추려고 하고 있는데 다른 나라에서 더 낮추려고 하면 이건 환율 조작으로 볼 가능성이 높고 결국 무역 보복의 정당성을 제공해주는 빌미가 되니까 결국 금리 내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소극적으로 갈 것으로 보이고 물론 한국은행 총재는 이제 공공연히 금리에 대해서 내려야 된다는 부분은 일정 부분 동의하는 것 같아요. 뭐 양적 완화도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또 오랫동안 IMF에서 근무했었던 분이니까 양적 완화가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별 필요가 없다는 것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직통화가 아니다 보니까. 그런데 또 이 금리를 못 내리는 가장 큰 이유는 결국 물가 이슈가 있지 않을까? 또 그다음에 겨우 잡은 부동산이 다시 거품이 또 일어나지 않을까? 이런 네. 우리나라 특수한 상황 때문에 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번 대선이 끝나고 나면 어느
쪽이 정권을 잡든 추경을 하면서 네네. 유동성 어떤 뭐 새로운 경기 부양을 위한 네. 그게 이제 또 국민들이 압박이 또 있으니까 이러저러해서 유동성이 상당히 좀 풀릴 거라고 기대하고 또 한국은행이 금리 인하를 할 것으로 심지어 비컷을 기대하시는 분들도 있던데 네. 어떻습니까? 이러한 환경이 우리나라 증시에 미칠 영향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단은 새 정부에 대한 기대감은 분명히 있을 거니까 주가가 뭐 부정적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저도 우리나라가 워낙 좀 낮아져 있는 상황인데 뜯어보면 펀더멘탈이 좋은 회사들이 많습니다. 특히 네. 또 미국 수혜주인 뭐 조선주라든지 이 방산주는 뭐 이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주가가 많이 뛰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펀더멘탈리 우리나라의 기업들을 봤을 때 어려운 기업들은 많이 어렵지만 또 퀄리티가 좋은 기업들까지 같이 주가가 떨어지는 경향을 좀 보여서 그런 부분은 좀 만회가 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 뭐 추경은 분명히 금리를 높이는 요인입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이제 우리나라는 그래도 미국보다는 이런 정책 조율이 잘 되는 나라니까 네. 예전에 2002년, 2003년 그때 이제 LG카드 사태가 터졌을 때 정부에선 돈을 풀고 그럼 결국 이 구축 효과에 대한 그 부작용이 있으니까 한국은행은 금리를 낮췄던 사례가 있으니까요. 그런 정책적인 그 공조가 일어날지는 한번 좀 지켜봐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좀 참고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그렇다면 뭐 추경 혹은 또 금리 인하가 된다고 했을 때는 유동성 공급에 의한 또 네. 유동성 장세 네네. 이러한 것들을 기대해 볼 수 있다고 보시나요? 하반기? 장세 플러스 우리나라 원화가 절상이 될 경우에는 해외에서 들어올 돈들이 좀 많겠죠. 네. 근데 외국인들 입장에서 뭐 우리나라 환율도 이제 원화 강세가 되면은 말씀하신 대로 그러겠습니다만 투자할 만한 매력이 있다고 보시나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좋은 기업 중에 저평가되어 있는 기업들이 적지 않고 다만 이제 외국인들이 못 들어왔던 거는 갑자기 이제 원화가 엄청나게 약해지는 상황이 그동안 벌어졌었고 특히 이제 작년 12월에 있었던 그 일 때문에 신뢰성이 많이 떨어졌잖아요. 근데 결국 정부가 바뀌면 어떻게 바뀔지는 모르겠지만 그 신뢰성 어느 정도 회복된다고 보고 외국인들도 거기를 믿고 들어가지 않겠냐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러한 그 여러 가지 거시경제 환경, 네. 또 우리 국내 경제 환경을 바탕으로 네. 앞으로 우리가 좀 주의 깊이 봐야 되는 투자자들이 봐야 되는 지표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뭐 저는 이제 해외를 오랫동안 봤으니까 해외 쪽만 말씀을 드리면 두 가지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은 지금 시장 상황이 좀 심각하다. 이런 거를 이제 느낄 수 있는 전조 증상은 저는 하이힐드 스프레드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이힐드 스프레드. 보통은 이제 채권을 투자하는 사람들이 이분법적으로 지금 상황이 좋냐 안 좋냐를 판단했을 땐 채권 투자자들의 동향을 좀 보는 게 저는 유리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채권은 여러 가지 종류의 종목들이 있지만 주식과 달리 거의 한 방향으로 움직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네. 그렇다 보면 결국 거시경제에 의해서 많이 움직이는 부분이 있고 하이힐드 같은 경우에는 거시경제가 망가졌을 때 가장 먼저 타격을 볼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결국 하이힐드 기업이 과연 자기가 발행한 채권의 원금을 갚을 수 있을까에 대한 물음표가 생겼을 때 갑자기 안 좋아지는 경향이 네. 좀 보이는데 지난 4월 2일 날 상호관세 발표할 날에 좀 그랬던 모습을 보였고 결국 지금은 미국 국채 역시 과거와 같은 신뢰성을 주지 못하다 보니까 금리가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고 금리가 급등을 하면 결국 미국에 있는 많은 종목들이 타격을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 이 채권 시장 특히 하이힐드 채권의 스프레드를 좀 보는 게 좀 중요할 것 같고요. 네. 반면에 이제 우리가 투자의 기회를 삼아야 될 때는 결국은 심리 지표를 좀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심리 지표가 거의 바닥이었을 때, 뭐 다 아시는 얘기지만 실제 내가 투자를 진짜 한다고 결정을 하는 순간에는 잘 못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더 떨어질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심리 지표를 좀 저는 보고 있는데, 뭐 당연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빅스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CNN에서 발표하고 있는 이제 그 탐욕 지수, 공포 탐욕 지수를 보면서 극단적으로 공포 지수에 지금 머물러 있는데 이거는 원인이 구조적인 문제는 아닌 것 같아라고 판단이 된다 그러면 오히려 투자의 기회를 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동안 그 암호화폐 시장 올해 들어와서 상당히 하락 횡보세라고 표현을 네. 해야 되겠죠. 그러다가 네. 이제 비트코인이 최근에 좀 다시 오르기 시작하면서 네. 관심이 다시 또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 네. 지금 쓰신 책에서 지금이라도 투자해야 되나에 대한 질문을 던지셨거든요. 네, 네. 지금이라도 투자해야 됩니까? 뭐 먼저 이제 원칙론부터 좀 말씀을 드릴게요. 뭐 코인도 백서처럼 뭐 꼼꼼히 살펴보고 또 프로젝트 성공 가능성을 예측하면서 초기에 들어가서 많은 돈을 번 사람도 많죠. 뭐 우리 주식으로 보면 펀더멘탈 투자라고 하잖아요. 근데 대부분 보면 이제 코인을 이제 자세하게 보고
이거를 검토할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결국 상대적인 그 가치를 보고 투자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책에 썼던 내용은 그 비트코인이 전체 거래소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율, 즉 도미넌스 비율을 보면서 비트코인과 나머지 알트코인 간의 관계를 보고 또 그 다음에 추이를 좀 보고 있는데 실제 지금 상승기는 아니죠. 네. 지금은 사실 트럼프가 이제 당선이 돼서 취임할 때까지 상승을 계속하다가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생각보다는 쉽지 않더라. 네. 생각보다 규제가 완화되는 모습도 그렇게 뚜렷하게 보이지 않더라. 다만 이제 트럼프 일가가 또 암호화폐 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그 사업과 관련된 날에만 좀 이제 가파르게 오르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지금 현재 시점에서 저는 그냥 뭐 우리가 이 코인계의 안전자산인 비트코인 그다음에 그동안 이제 트럼프 당선 후에 이 상승장에도 불구하고 상승의 효과를 보지 못했던 이더리움 이 두 가지에 대한 투자는 뭐 우리가 월급을 100만 원을 받는다 그러면 한 20만 원, 30만 원씩은 좀 불입을 해서 계속 축적해 놓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듭니다. 왜냐하면 지금 어찌 상승은 어느 정도 멈춰 있는 데다가 비트코인의 도미넌스가 상당히 높아 있습니다. 지금 60%가 넘어 있는 상황인데 이것은 역시 두 가지입니다. 알트코인의 지금 이 밸류에이션이 너무나도 올라 있는 상황이 계속 유지됐다. 두 번째는 비트코인이 새로운 전기를 마련할 것이다. 이런 두 가지 부분인데 저는 투자 쪽에 좀 무게를 좀 두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그래도 코인에서 안전자산인 비트코인, 알트코인은 이 이더리움은 좀 축적해서 좀 불입해서 들어가는 방향이 좋지 않겠느냐. 적립식으로 조금씩 사 나가는 게 좋다.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더리움과 관련해서는 그 사실 리플 작년에 뭐 7, 8배 올랐잖아요. 네네. 연말에 트럼프 당선되고 나서. 이더리움에 대해서 시총 2위인데 왜 이렇게 안 움직이지? 막 이렇게 고민하셨던 분들이 많은데 최근에 또 오르긴 했어요. 네네네. 어떻습니까? 이더리움에 대해서 이제 오래된 플랫폼이기 때문에 뭐 솔라나라든가 이러저러한 것들에 의해서 대체되거나 아니면 이제 인기가 떨어지거나 여러 가지 부정적인 이슈들이 있잖아요. 이제 더 이상 못 오를 수 있다.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이더리움 잘 올 거라고 봅니다. 왜냐? 지금 제가 지금 주목하고 있는 부분은 뭐 코인의 생태계 그리고 또 코인의 기술 발달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코인의 그 기술 특히 이더리움을 대표하는 메인넷이 결국 금융시장 안으로 흡수되고 있다는 점에 전 주목하고 싶거든요. 네. 결국 이제 비트코인, 이더리움이 결국 ETF 승인을 이제 선물, 현물 다 받았고 또 어제는 이제 리플이 선물 ETF 승인을 받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금융시장으로 점진적으로 가상자산들이 들어오고 있는데 지금 대부분의 금융기관들이라든지 플랫폼에서 준비하고 있는 메인넷은 이더리움이거든요. 네. 그 특히 뭐 예를 들면 뭐 블랙락이 발행한 뭐 비들이란 토큰이라든지 이런 이제 금융상품 베이스의 토큰들이 결국 이더리움 베이스로 나오고 있다. 물론 솔라나라든지 다른 좋은 메인넷도 좀 병행을 하고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이더리움을 베이스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스마트 컨트랙트 역시 이더리움 베이스로 하다 보니 결국 이더리움의 쓰임새는 있는데 지금 이제 이더리움이 그동안 이 상승장의 혜택을 못 받던 가장 큰 이유는 이더리움의 기술의 진보 수준이 다른 메인넷 대비해서 빠르지 못했다는 점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최근에 이제 이더리움 재단에서 뭐 1조 달러 시가총액을 위한 그런 프로젝트 이걸 발표하면서 그 역시 상당히 기술적으로 좀 진보하려고 하는 노력이 보이고 있고 그런 이 전통적인 금융시장 안에서 이더리움에 대한 플랫폼을 포기하지 않는 한 저는 이더리움의 잠재력이 있다. 네, 그렇군요. 1조 달러 시총을 목표로 이제 뭔가 프로젝트를 진행한다. 지금 시총이 얼마인가요? 그럼 몇 배 오른다는 얘기죠? 한 3, 4배 정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떠세요? 지금 트럼프 2.0 시대, 네. 뭐 여러 가지 그 공약이 됐든 아니면 액션들을 통해서 코인 투자자들에게 정말 많은 기대감을 줬잖아요. 네. 이 트럼프 2기 시대에 가상자산은 어떻게 될 것이냐,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뭐 네. 어느 정도까지 오를 수 있을 것이냐, 이런 질문에 어떻게 답할 수 있을까요? 뭐 어느 정도까지 오르는 거는 저는 뭐 사실 이제 합리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밸류에이션의 툴은 아직 없다 보니까 뭐 장담을 할 수는 없지만 그 무궁무진한 포텐셜은 있다고 보고 있고 그것이 어떻게 보면 작년에 이제 리플 아까 사회자님께서 말씀해 주셨을 때
리플이 그동안 소송 때문에 6년 동안 눌려 있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뭐 네. 300원, 400원까지 갔었고요. 그것이 이제 눌려 있는 게 확 풀려버리는 그 계기가 트럼프 당선과 결국 리플 소송 중단이거든요. 그럼 결국 그런 기본적인 걸로 회복되는 것만 해도 밸류에이션을 찾아간다 이렇게 보았을 때 결국 트럼프의 그런 가상자산 친화적인 그런 정책은 4년 내내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동안 너무 기대를 많이 해서 문제가 됐었던 건데 결국은 이제 트럼프가 이제 앞으로 해야 될 부분은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지난 3월 7일 날에 이제 비트코인을 전략적 비축 자산으로 인정을 하고 이제 매도를 금지를 했잖아요. 네. 근데 이제 좀 적극적으로 비어 있을 때는 매입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그 수단도 같이 갖춰질지 그 부분이 일단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대형 알트코인이 포함된 전략적 비축 자산이 가능할 것인지 네. 이것은 상당히 중요한 게 이제 메인넷에 대한 이슈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플랫폼을 선점한다는 측면에서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이더리움이라든지 솔라나 리플 이렇게 메인넷을 갖고 있는 그런 코인들에 대해서도 전략적 비축 자산으로 지정을 할 수 있을지 그게 이제 초점을 맞춰야 될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규정이죠. 결국 이제 SEC가 그동안에 이제 바이든 정부 4년 동안에 이제 게리 겐슬러라는 이 규제론자에 의해서 이 비트코인을 뺀 나머지는 다 증권이다 이렇게 네. 얘기할 정도였으니까 지금 현재는 그러한 기대감에서는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 기대감이 이제 정식으로 제도화가 되려 그러면 이것들은 그냥 가상자산이다 상품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증권보다는 덜 규제적인 그런 환경에서 이 가상자산 비즈니스가 돼야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SEC에서 여러 가지 정책을 이제 앞으로 낼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주목할 필요가 있다. 네.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그 기업들이 네. 법인이 이 가상자산을 살 수 있도록 회계법을 좀 바꿨잖아요. 네네.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네네. 이 뭐 어마어마하게 전환사채 발행해가지고 계속 매입을 하고 있고 네네. 요새 뭐 중국 기업도 뭐 매입한다는 뉴스가 나왔고 네네네. 이제 기업들이 점점 사가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러한 수요들 때문에 계속해서 더 상승하지 않겠냐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데 이러한 반대로 만약에 장이 어려워지면 이들은 투자자들에게 갚아야 되기 때문에 또 대량 매도로 나올 수 있는 물량이기 때문에 네네. 좀 불안정하게 만들 수 있다, 시장을 왜곡할 수 있다라는 걱정도 있더라고요.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걸 긍정으로 봐야 되나요? 일단은 뭐 긍정적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들고 그다음에 이제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가 전환사채 기반으로 해서 많이 이제 레버리지를 하고 있는데 전환사채 이자율은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가 갚지 못할 정도는 아닐 것 같고 그렇다고 뭐 워낙 지금 많이 사놨으니까 근데 이제 이 부분이 이제 회계 방법이 바뀌면서 이제 금년부터 이것을 이제 평가이익으로 잡게 되면 아마 자본 쪽에서도 많은 그 버퍼가 생길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으니까 궁극적으로는 현재 비트코인이 현재 수준을 유지하거나 아까 이제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비트코인의 잠재력이 어느 정도 보여질 때는 회사 입장에서는 좋을 것 같고 중국 같은 경우에는 계속 이제 채굴을 금지시키고 이제 매입을 금지시키고 있으니까 결국 그럴수록 더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미국이 어쨌든 전략적 비축 자산으로 일단 시그널은 줬으니까 그들도 역시 따라갈 수밖에 없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비트코인의 그 수량이 2,100만 개로 한계가 있으니까 결국 캡이 있으니까 공급이 이 수요가 늘어난다면 당연히 공급은 제한을 받으니까 가격은 늘어나겠죠. 그 부분에서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국내에서도 이제 현물 ETF, 비트코인 ETF를 이제 승인해야 된다. 그다음에 기업들도 법인도 좀 투자할 수 있게 해야 된다. 이런 의견들이 지금 강하게 떠오르고 있잖아요. 어떻게 보세요? 이게 현실화 될 수 있을까요? 뭐 제 의견을 물어보신다면 전 강하게 찬성이고요. 기본적으로 제가 이제 뭐 TMI이긴 하지만 저도 작년에 이제 요 관련해서 논문 하나 쓴 게 있습니다. 그래서 퍼블리시를 했던 가장 큰 부분은 금융당국에서 작년 1월에 SEC가 이제 미국 비트코인 현물 ETF에 대해서 출시를 승인을 했잖아요. 1월 10일 날. 그리고 그 다음 날에 바로 비트코인 현물 ETF에 대해서는 금지를 시켰습니다. 거래를 금지를 시켰는데 가장 큰 이유는 이제 자본시장법 위배 소지가 있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논문을 쓰면서 이제 찬찬히 따져봤지 않겠습니까? 이제 두 가지 좀 이 팩트를 좀 우리가 따져볼 필요가 있어요. 첫 번째는 자본시장법에 진짜 위배가 되느냐 이 부분인데 자본시장법 안에 있는 이제 기초자산의 범주가 있습니다. 우리가 금융상품을 만들 수 있는 기초자산의 범주가 있는데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설이 다수설입니다.
그런데 이제 기초자산에 대한 규정이 자본시장법 제4조 제10항에 있는데 마지막 항, 그러니까 5가지 종류가 있거든요. 마지막 항에 어떻게 나와 있냐면 이게 좀 길어서 제가 뭐 또박또박 설명을 드리면 그 밖의 자연적, 환경적, 경제적 현상 등에 속하는 위험으로서 합리적이고 적정한 방법에 의하여 가격, 이자율, 지표, 단위의 산출이나 평가가 가능한 것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자본시장법 이전의 증권거래법이라든지 다수의 금융법들은 열거주의를 따라서 새로운 상품이 나오면 이걸 법을 바꿔야 되는 이슈가 있었어요. 네. 근데 자본시장법은 처음부터 이 설립 당시에도 이건 포괄주의다. 그래서 안 되는 거 규정을 하지 않으면 다 된다. 이런 규정이었거든요. 그러면 비트코인은 사실 2009년에 처음 나와서 본격적으로 거래소에서 거래된 게 2013년부터니까 새로운 거잖아요. 네. 자본시장법이 2008년에 발효가 됐으니까. 그러면 그거를 감안하고 만든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 조항에 의해서 상당히 포괄주의 측면에서는 들어가지 않겠느냐 이렇게 지금 판단하고 있고, 두 번째 금융당국에서 우려하는 거는 이제 변동성인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아이러니컬하게 여쭤보고 싶은 거는 비트코인 선물을 기반으로 한 ETF는 국내에서 거래가 됩니다. 네. 똑같은 건데. 근데 그건 좀 어폐가 좀 안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변동성이 정말 두렵다면 우리가 변동성을 제어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는지 테스트를 좀 해볼 필요가 있는데, 우리나라에 그런 좋은 법이 하나 있어요. 이제 금융혁신지원특별법이라고 해서 현재 법에는 이 법에는 없지만 혁신성이 인정되는 상품들은 한시적으로 상품 출시를 허용하는 법이 있습니다. 물론 금융위원회 승인을 받아야 되지만 이 법을 통해서 비트코인과 다른 전통자산 간의 포트폴리오 결합을 통한 운용, 펀드 이런 것들을 출시해서 변동성을 우리가 어느 정도 제어할 수 있을지 이 부분에 대해서 테스트를 하면 어떨까 이런 좀 제안도 해봤습니다. 네. 자, 어쨌건 그런 논쟁들은 있는데 결론적으로 좀 가능성 측면에서 봤을 때 어떻게 보세요? 좀 될 거라고 보세요, 결국? 두 가지 측면에서 양면적입니다. 일단은 법 측면에서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나 야나 지금 현재 대선 국면이잖아요. 모든 그 후보들이 주요 후보들이 이 가상자산 현물 ETF에 대한 승인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 이제 국민의힘의 모 의원께서는 입법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특별자산에 포함되도록 이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내놨는데, 제가 양면적이라고 말씀드린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우리나라 법 체계가 요즘에는 법보다는 시행령 위주로 많이 돼 있다는 부분입니다. 얼개는 법이 만들지만 그 안에 세부적인 사항은 시행령이 만들기 때문에 이 시행령이 어떻게 변하느냐에 따라서 그 도입이 빨라질지 아니면 느려질지는 결정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그 트럼프 대통령 시대에 이 스테이블 코인, 특히 달러를 기반으로 한 뭐 스테이블 코인이 뭔가 확산이 될 것이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네. 미국채의 새로운 강력한 수요가 되기도 할 것이고, 네네. 또 미국향 그 어떤 그 코인들, 스테이블 코인들의 가격 상승, 투자할 만하다 이런 시각들이 있던데, 이와 관련해서 어떻게 보세요? 뭐 스테이블 코인이 이제 미국에서 어느 정도 법제화되는 거는 이제 시간 문제일 것 같습니다. 이제 5월 8일인가 이제 지니어스법이 이제 상원에서 한번 그 클로저가 부결이 됐어요. 그러니까 토론을 계속 하자는 건데, 토론을 종결하자는 법안이 이제 부결이 돼서 또 가다가 그저께 이제 5월 지금 19일 날 5월 19일 날 지니어스 액트가 이제 결국 클로저 토론을 종결하기로 이제 했습니다. 그럼 결국은 이제 하원에서 표결을 해서 승인을 받고 결국 대통령이 서명하는 절차를 남겨두고 있는데, 결국은 스테이블 법안이 미국에서 통과가 되고 결국은 그 이제 하위단에서 이제 행정부가 결정을 할 텐데, 과연 어떠한 기관들이 발행을 하느냐 그런 이제 세부적인 절차만 남아 있고, 스테이블 코인은 이제 어느 정도 기정사실화됐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3년 전 지금 CBDC에 대해서 많이 포커스를 맞추고 있잖아요. 그거는 미국에서 CBDC를 보고 있었기 때문에 그 전에 BIS에서 CBDC에 대해서 좀 적극적인 그런 시각을 나타내고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대응을 했었던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스테이블 코인이 미국에서 이제 본격화되면 결국 달러가 기축통화인데, 결국 스테이블 코인에 맞대응을 할 수 있는 원화 스테이블 코인이 이런 좀 가져야 한다는 부분이 왜 지금 강하게 일어나고 있는지는 그 이유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결국 스테이블 코인이 어떻게 보면 일시적으로 끝날 수도 있고 뭐 상당히 오랫동안 하나의 결제 수단으로서 계속 지속될 수 있는데, 저는 뭐 후자 쪽으로 지금 좀 보고 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근데 우리가 이제 그 달러를 기반으로 한다고 네. 했을 때 그렇다면 보통 이게 이제 어떤 현물 그 돈하고 화폐하고 연결이 되는 거니까 화폐의 가치는 변동성이 크면은 좀 안 되잖아요. 네네. 이 스테이블 코인을 근데 투자를 한다? 투자한다라는 건 변동성에 투자를 하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네네. 이게 서로 좀 상충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던데요. 근데 뭐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이제 원화를 갖고 있지만 달러가 올라갈 것으로 생각해서 그냥 환차익을 노리는 경우도 있고 환차익은 뭐 세금이 없으니까 또 많이 하잖아요. 뭐 그런 개념으로 투자 자산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사실 스테이블 코인은 지금 현재 뭐 테더라든지 뭐 USDC 같은 경우에 스테이킹을 통해서 이 이자를 주고 있어요. 이제 그러한 부분도 우리 현재 지금 우리가 은행에 가서 예금을 들었을 때 이 예금 이자보다 높으니까 거기에 대한 유인이 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스테이블 코인의 그 존재 이유는 그 결제의 간편성. 네. 그게 가장 크니까 뭐 저는 여기서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스테이블 코인은 기본적으로 결제 수단으로 나왔다. 다만 이제 결제 수단을 파생해서 다른 나라 입장에서 봤을 땐 달러 가치에 의해서 투자 수단이 될 수 있겠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제가 리플을 보면서 그 생각을 했거든요. 아니, 만약에 화폐 가치가 7배, 8배씩 이렇게 튀어버린다고 하면 네. 이걸로 또 반대로 또 이렇게 떨어지기도 하고 한다면 네네. 스테이블 코인이 이거 어떻게 되는 거지? 네네. 많은 분들이 그런 의견을 맞아요. 내셨을 때 네. 그게 혹하더라고요. 동의가 되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스테이블 코인은 아니지만 엘살바도르하고 중앙아프리카 공화국이 비트코인을 이제 법정 화폐로 든 이유가 자기네들 화폐는 도저히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어제 뭐 아침 다르고 오후 다르고 저녁 다른 커런시다 보니까 뭔가 안정적인 커런시가 필요한데 비트코인조차 그들에게는 안전했던 거죠. 안정적이었던 거고. 그다음에 또 스테이블 코인이 현재 지금 많은 지금 무역 거래에 있어서는 많이 이 거래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이제 개발도상국들. 커런시가 불안정한 개발도상국들은 오히려 스테이블 코인, 테더가 발행한 스테이블 코인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거래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 이유는 화폐 안정성 때문입니다. 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는 그 막 엄청난 변동성을 기대하기보다는 환차익, 환차손 정도의 어떤 네네. 달러의 어떤 그 환율의 흐름 정도, 네. 요 정도를 기대하는 게 합리적인 겁니까? 투자의 입장에서는 거기에 플러스 이제 스테이킹. 그러니까 스테이킹에 대한 그래서 이제 사실은 스테이블 코인을 이제 통과시킬 때 과연 이 스테이킹을 허용해 주느냐. 그러니까 이자가 없는 스테이블 코인을 허용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 의견도 상당히 많습니다. 네, 그렇군요. 근데 코인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또 토큰이라는 용어도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네. 코인과 토큰은 좀 다른 건가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제가 이제 뭐 여담이지만 제가 이 토큰 증권을 한 3년 정도 했었는데 처음에 이제 스타트업에 있었을 때 펀딩을 받으러 가면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처음에는 이렇게 물어봅니다. 코인 회사 아니냐고. 근데 아닙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 얘기를 하죠. 코인은 기본적으로 메인넷을 갖고 있는, 그러니까 블록체인을 갖고 있는 그 성격의 이더리움이 물건이- 같이 솔라나. 예, 비트코인, 이더리움, 솔라나, 뭐 XRP 이런 것들이고, 반면 토큰은 자기 자체 블록체인은 없지만 그 블록체인 위에서 발행한 그 이제 어떻게 보면 전자적 증표죠. 네. 가장 대표적인 게 저는 뭐 체인링크, 이제 우리 보통 오라클이라고 그러잖아요. 오프라인에 있는 데이터를 이 블록체인 안으로 끌어들이는 그 기술, 그게 이제 사실은 이더리움 기반으로 발행한 거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가장 흔한 건 토큰 증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토큰 증권을 발행할 때 증권의 형태가 현재는 전자증권 아니면 실물증권으로 돼 있는데 이거를 더 넘어서서 우리는 블록체인 안에서 증권을 구현할 거야 했을 때 우리가 토큰 증권이라는 것 자체가 메인넷은 없지만 이더리움 ERC20이라는 그 프로토콜 안에서 우리가 발행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럼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정치자금과 같은 자기 그 코인 발행했잖아요. 우리 네. 이제 코인이라고 표현하는데 그게 솔라나 기반으로 나온 거니까 그건 토큰이라고 봐야 토큰이라고 돼요. 보면 엄밀히 말하면 예, 트럼프 토큰이군요. 맞습니다. 코인이 아니라. 네네네. 그리고 네. 시바 뭐 아니면 무슨 도지? 뭐 도지는 자체 블록체인이 있고요. 있어요? 네네. 그래서 이제 코인이라 붙이는데 이게 원래 또 토큰으로 시작했다가 자기 메인넷을 갖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트론 뭐 이런 것들.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그 레리 핑크가 모든 자산은 토큰화될 것이다라고 언급을 했는데 이 의미를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레리 핑크라는 이제 블랙록 CEO 시각에서 얘기를 하면 블랙록은 운용사잖아요. 그렇죠. 세계 네. 최대 네. 자산운용사. 뭐 iShares라는 ETF를 갖고 있긴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이제 상당히 좀 펀드라는 그런 상품을 전 세계에 팔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 펀드라는 것은 상당히 규제가 심합니다. 그래서 미국 내에서만 투자를 할 수 있는 펀드도 있고 또 바깥에서만 통용되는, 그러니까 약간 이원화시킨 그런 펀드들도 많고 또 사모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의 그런 규제를 받는 상품이란 말이에요. 근데 토큰화가 되면 내가 모바일이나 컴퓨터만 있으면 일정한 메인넷만 결정되면 자유롭게 투자를 할 수 있는.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이 토큰이라는 것은 잘게 쪼갤 수 있는 기술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비트코인 1비트가 지금 1억이 넘는데 네. 실제로 저희가 거래하는 비트코인의 단위는 뭐 100만 원, 200만 원 이 단위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쪼갤 수 있는 게 토큰의 가장 큰 장점인 거죠. 우리가 주식 같은 경우에도 한 주, 두 주 단위로 사고 못하는 이유가 쪼개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건데 토큰은 쪼갤 수 있다. 그래서 펀드를 잘게 쪼개서 지금 현재 제한적인 지역을 크게 넓힐 수 있다는 입장에서 토큰화가 그에게는 상당히 필요한 겁니다. 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도 이 펀드가 토큰화가 이제 범용화되면 가장 좀 잘 팔릴 수 있는 그런 상품이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대선 공약으로도 그렇고 증권사들 뭐 작년, 재작년서부터 엄청 준비했잖아요. STO 시장에 대해서. 네네. 이게 토큰 증권, 뭐 조각 투자 시장의 개막, 뭐 책에서도 언급하셨습니다만 또 그 갤럭시아 머니터리 신사업본부장 하시면서도 이 관련된 업무들인 것 같은데 이 토큰 증권 STO에 대해서 우리 한국에서의 이 상황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이 현재 상황을.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이게 과연 어려운데 투자 자산으로 아니면 투자처로서 네. 우리가 막 열심히 공부하고 준비해야 될 어떤 가치가 있는 건가요? 일단은 토큰 증권을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면 그동안 금융자산이 되지 못했던 것들을 쪼갤 수 있으니 이걸 쪼개서 너희들이 투자할 수 있는 약간의 보면 좀 맞춤형이라 할까요? 네. 이제 이런 성격이 좀 강한데 아이러니컬하게 토큰 증권은 기본적으로 범용성, 그러니까 상당히 이 토큰이라는 그 기술을 이용해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충분히 이제 접근 가능하게 투자를 할 수 있게끔 만드는 수단이거든요. 네. 이게 약간 좀 상충돼 있어요. 이제 그런 부분에서 조금 이제 부딪히는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법이 계속 제정이 안 되니까 결국은 이제 아까 이제 일부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금융규제상으로는 할 수 없는 것들을 혁신성을 인정받아서 할 수 있는 금융혁신지원특별법에 의거해서 한시적으로 지금 조각투자업체들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네. 안타깝게도 지금 그 기간이 거의 다 끝났어요. 일부 기업들은. 그러면 이 회사들은 지금 법령이 필요한 상황이고 그 법령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지금 과연 이제 실현이 될지 또 이게 대선 기간하고 맞물려서 좀 늦춰지는 부분이 있는데 그 공백을 과연 어떻게 메꿀 건지에 대한 부분이 있으니까 법적인 부분 좀 힘들고 이제 실제로 이제 상품이 나왔을 때 우리가 자유롭게 거래를 할 수 있냐 그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너무 비드하고 오퍼 커요. 그러니까 사자 팔자 구간이 너무 크고 네. 왜냐하면 여기에는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유동성 공급자라는 그런 개념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끼리 와서 다자간 상대 매매라는 개념을 통해서 수많은 이제 이해관계가 있는 개인들이 또는 법인이 와서 사자 팔자를 대서 거래를 하는 시장입니다. 근데 지금 규모도 작고 또 사람들이 대체로 보면 부동산 상가를 하나 샀는데 결국 그 상가가 1, 2년 안에 팔리겠지 그 기대감으로 하면서 임대료 받으려고 하는 거지 내가 자유롭게 거래를 통해서 캐피탈 게인을 내기 위함은 또 아니기 때문에 거래 상황도 상당히 좀 비활성화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모로 좀 한계가 있다. 그 유동성이 상당히 부족하다. 네.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법안이 이제 마련이 되고 지금 이미 올라가서 정무위원회 지금 계류 중에 있는데 이게 이제 잘 만들어져야 됩니다. 법이. 그러니까 뭐냐면은 토큰 증권이라는 개념으로 봤을 때는 꼭 지금 신종증권 예를 들면 이제 비금전 신탁 수익 증권이라고 하죠. 그거와 투자계약증권, 뭐 미술품이나 한우에 적용되고 있는 이 부분에 한해서 지금 토큰 증권을 인정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채권, 주식, 펀드 이쪽으로 좀 넓혀져야 됩니다. 그래서 토큰 증권의 제한을 좀 두지 않는 게 제가 보기에는 토큰 증권의 유용성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제도와 이제 제도적인 측면에서도 이러한 이제 커스터마이즈된 상품들도 자유롭게 유통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게끔
그 유동성 공급자들이 좀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고 또 유동성 공급자들이 참여한다는 이유는 결국 규모의 경제 그리고 네. 그들에게도 경제적 효익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크게 연구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 들어보니까 우리가 STO에 대해서 막 되게 큰 기대감과 환상들이 좀 있긴 하거든요. 네네. 근데 현실과는 괴리가 좀 크고 이것이 네. 말씀대로라면 뭐 법적인 문제서부터 시작해서 또 그것이 시장의 투자자들에게 인지가 되고 네네네. 테스트가 되고 돈을 벌렸다는 소문이라고 하려면 상당한 시간이 좀 필요하겠구나. 시간이 좀 필요하고 그래서 법제화 잘 해야 되고 홍보도 어느 정도 좀 허용해 줘야 되고 또 자본시장법상에는 이 광고에 대한 그 규제가 엄청 심하거든요. 그렇죠. 물론 그거를 부인하는 건 아니지만 이 토큰 증권을 지금 현재 지금 영위하고 있는 기업들이 대체로 스타트업들이 많습니다. 그런 자금력이 좀 부족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범정부 차원에서 좀 지원도 아끼지 않아야 됩니다. 결국 토큰 증권은 결국 시대의 대세라고 보면 이거를 키우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부작용을 없앨까 하는 부분에 연구를 해야 되는 거고 이걸 지금 돈이 안 벌리니까 이거 그만두게 해야 돼. 이거 포기하게 해야 돼. 이렇게 하면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네. 정책적으로 좀 서포트가 필요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제까지 코인 초보 투자자를 위한 돈 되는 지식 책의 저자시죠. 신영기 작가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좋은 인사이트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6월 대선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상법 개정이라든지 증시 활성화에 대한 그런 기대감들이 분명히 만들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트럼프가 고관세를 매기는 부분들이 지금 해결이 되어가는 단계잖아요. 금리 인하 시기에 수출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외국인들까지 들어오게 된다라고 하면 굉장히 좋은 흐름이 만들어질 수 있다. 증시가 좋아졌을 때 잘 벌고 더 많이 버는 사람들은 준비가 되어 있는 그런 사람들이거든요. 명확하게 어떤 사야 되는 기준, 팔아야 되는 기준, 원칙이 안 잡혀 계신 분들은 자신만의 기준과 원칙, 포인트를 잡아서 매수 매도의 타이밍을 잡는 훈련을 계속 반복을 해보는 거죠. 8주 동안 무려 24번이나 되는 라이브를 통해서 트렌드에 맞게끔 대응을 하실 수 있도록 그러한 훈련을 진행하는 이 부분이 핵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복잡한 이론보다는 시장 흐름을 파악하는 눈과 타이밍을 잡아가는 그런 포인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